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85부 중국번의 위기 탈출 넘버원 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1870년 6월 이때 발생했던 텐진 교환 사건으로, 즉 텐진에서 일어난 강력한 기독교 사건이죠. 이걸로 인해서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열강들은 당연히 난리가 납니다. 특히나 프랑스 입장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던 게, 이게 자국의 선교사들이 무참하게 살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무려 누구까지 죽었냐면은 영사까지 사망을 하는, 그야말로 초유의 대참사가 발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당연하게도 프랑스는 즉각 함대를 보내서 이를 엄중하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선교사를 죽이면은 프랑스 함대가 배달이 된다. 이거는 뭐 거의 공식이잖아요. 프랑스 함대가 살기등등하게 텐진 앞바다에 나타나서 뭐죠? 엄포로 넣는 거죠. 당장이라도 텐진 시가지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텐진만 공격하고 가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이대로 베이징까지 진격을 해온다면은 이거는요, 잘못하면은 제2차 아편 전쟁 시즌2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예견한 지게총독 증국본, 아무래도 이제 서양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국본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처를 하는데요. 증국본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은 더 큰 파국을 맞이하기 전에 차라리 이렇게 됐고, 매도 맞을 거면 빨리 맞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먼저 선제적 조치를 단행을 하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증국본은 일단 텐진 일대의 치안을 확립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프랑스와의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세를 낮춰가지고 저자세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증국본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차라리 프랑스 측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은 미리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버리자. 그러면은 전쟁의 참화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거죠. 자, 그래서 증국본은 프랑스 공사 로세슈아 백작과 협상을 해가지고 배상금으로 20만 양을 내고요. 피해를 입은 건물에 대해서도 모두 복구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해주고 피해 복구도 다 해주겠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죽은 사람들인데, 물론 이제 죽은 사람들도 배상금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되겠지만, 이 주모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래서 증국본이 한 발 더 앞서 나가가지고 이것까지 처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폭동 주모자를 가려내가지고 대략 한 16명 정도를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어났던 텐진 교환에 대한 사죄를 위해서 누구를 파견하게 되냐면은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3구 통상 대신 승우를 프랑스 파리에 파견하는 조치도 단행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전에 증국본이 최대한 성의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하고 싸울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이번 일은 정말 우리도 예기치 못하게 일어났던 사고였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해주겠다면서 이렇게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원래 프랑스 측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텐진 관원들까지 처벌을 해라 라면서 이제 좀 상당히 수위가 센 그런 요구를 할 참이었는데, 그런데 증국본이 먼저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최대한 납작 엎드려가지고 저자세를 보이니까 뭐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프랑스도 양보를 해가지고, 좋아, 그럼 우리는 원래 더 큰 수위를 원했던 거지만 요 정도로 우리도 양보를 해줄게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죠. 자, 그리고 프랑스가 이렇게 갑자기 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원만하게 합의에 응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나름의 속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무협해가지고 프랑스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즉 유럽의 패자가 바뀌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유럽의 패자는 그렇죠. 바다에서는 영국, 육지에서는 프랑스 이렇게 양대 산맥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유럽 일진 듀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무렵해가지고 새로운 일진이 떠오르고 있었죠. 그게 누구였냐면 다름 아닌 프로이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프로이센은
비스마르크의 주도하에 독일 통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이미 오스트리아를 쳐부수고 어느 정도 독일을 통합을 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 걸림돌이라고 판단한 게 어느 나라였냐면은 바로 프랑스였죠. 그래서 이 독일의 통일이라는 문제를 놓고서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은 뭐 어차피 불가피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불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때마침 이 보불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청 입장에서는 꽤나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물론 보불 전쟁은 정확하게 이거 다음 해에 일어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전부터 조짐이 일어나고 있었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신이 없는 형국이에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텐진 교환에 신경을 쓰면 얼마나 쓰겠냐 이거죠. 만약에 여기서 청이 우리는 뭐 잘못한 게 없다라든가 혹은 더 세게 나왔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프랑스한테 덤벼들었으면은 그땐 프랑스가 체면상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어쨌든 청에서 먼저 수그리고서 저자세를 보여주니까 사실 뭐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 이상 이 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실제로 이 승우가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보블리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를 하고 이 전쟁의 결과로 프랑스의 황제였던 짜폴레옹 3세가 급기야 폐위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보블리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유럽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파급력이 큰 사건인데 근데 저희가 이제 한중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보블리 전쟁에 대해서는 그냥 결과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쪽으로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프랑스는 보불 전쟁의 전후수습으로 정신이 없는 데다가 지금 국가 지도자까지 바뀐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예 체제가 바뀌었어요.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에서 이제 다시 공화정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하게도 텐진 교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보불 전쟁의 여파로 파리에서는 꼬민 운동이 또 일어나게 돼요. 왜냐면 프랑스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프로이센한테 패배했다 하더라도 프로이센한테 지나치게 저자세로 굴욕적인 외교를 했던 거 아니냐? 이거 책임져라 하면서 파리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좌파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거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파리 코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파리 코민 때문에라도 어쨌든 프랑스는 지금 당분간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다만 여기서 이제 사소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는데요. 뭐 청 입장에서는 사소한 문제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중차대한 문제죠. 당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폐위되고 결국 뭐 영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왜냐면 이 양반은 이제 프랑스에 오면은 맞아 죽어요, 진짜. 진짜 맞아 죽어요, 이 사람은. 왜냐면은 프랑스 황제는요, 이 시점에서 프랑스 황제는 청의 황제하고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똑같이 황제라고 불리지만 청의 황제처럼 절대 지존 존엄 이런 개념까지는 또 아니에요, 이게. 나름 밑에 의회도 있었고 국민 여론도 좀 수렴을 해야 되고 그런 좀 약간 어정쩡한 황제였죠. 근데 이 전쟁에서 이렇게 크게 지고서 굴욕적인 외교 결과물을 가져왔으니 뭐 나폴레옹 3세는 프랑스에 발붙이고 살기가 이젠 힘들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 3세가 폐위됨에 따라서 제2제정이 막을 내리고 이제 제3공화국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거죠. 출발할 당시만 하더라도 프랑스의 국가 원수는 나폴레옹 3세였습니다. 그래서 삼국통상 대신 승우가 국서에다가 다 황제 폐하라고 써놨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문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화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폐하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특히나 공화정 사람들은 폐하 소리를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 문구를 급하게 이제 부랴부랴 고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구를 고쳐서 프랑스의 티에르 대통령을 만나서 일단 사죄를 하게 됩니다. 물론 프랑스 역시 사정이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텐진 교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는 외교적으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요. 중국번이 프랑스와의 외교 교섭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또 기민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텐진은 전쟁의 참화를 모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협상 내용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이거 선방을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번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지일 수도 있죠. 이게 아니었으면은 제2차 아편전쟁 시즌2를 찍었을 수도 있고 그랬다면 더 안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중국번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 평상시에 청조종의 중신들과 만주 귀족들은요, 중국번을 굉장히 경계했어요. 그래서 중국번이 지나치게 출세를 해가지고 지게총독 자리까지 올라왔다. 따지고 보면 그 유리천장을 깬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당연히 그랬겠죠. 어디 한 건만 제대로 걸려봐라. 한 번만 실수 제대로 해봐라. 한 번 삐끗하기만 해봐라. 하면서 도끼 눈을 뜨고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 텐진 교환 사건이 터졌던 거죠. 그리고 이 텐진 교환 사건 때 중국번이 프랑스를 상대로 지나치게 저자세를 나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먹잇감을 제공을 해줬다는 겁니다. 청조정의 중신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번 사건은 엄연히 프랑스 측에서 영사 직원이 먼저 발표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왜 우리 청이 저렇게 자세를 낮춰가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하면서 중국번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어오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동서고금망론하고 보여주는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를 할 때 우리보다 강자예요, 저쪽이. 그래서 강자라서 외교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자세를 숙일 수밖에 없고 좀 다소 우리가 불리한 조건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얼마나 우리가 이제 저쪽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득을 따냈냐, 혹은 저쪽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승리를 거뒀냐, 꼭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만큼 잃어버릴 걸 요만큼 잃어버리고 끝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알고서도 일부러 걸고 넘어지는 건지 동서고금 역사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이거는 21세기 현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고요. 옛날 역사에서도 자주 보이는 장면인데 하물며 프랑스도 그랬잖아요, 그죠? 프랑스도 보불 전쟁에서 참패를 하고 나폴레옹 3세가 포로로 잡히는 그런 이제 완전 아사리판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뭐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저쪽이 요구해준 대로 프로이센의 요구대로 이제 들어줬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 파리 시민들은 굴욕 외교다라고 하면서 결국 봉기를 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됐죠. 그게 이제 파리 코민이었죠. 당시 청에서도 좀 비슷한 패턴의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어쨌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민적인 공분을 사서 시민들이 좀 이제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났다면은 청 같은 경우는 정치적 암투죠. 자, 그래서 청 조종의 중심들은 중국번이 지나치게 굴욕 외교를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면서 사실상 이제 중국번을 서구 열강의 죽으로 매도를 하고 마구 비난을 퍼붓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연일 비난 여론이 들끓어오름에 따라서 중국번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뭐 중국번이 이걸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하면 저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근데 어쨌든 중국번은 국가를 위해서 천하를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만주 귀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한족 군벌을 대표하는 중국번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죠. 이건 정말 꽤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중국번이 태평천국을 진압하기 위해 거의 뭐 10여 년의 세월 동안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청조정의 만주 귀족들은 틈만 나면 중국번의 힘을 꺾어놓기 위해서 갖가지 술책을 벌여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사람 키워줘가지고 중국번 견제시키고 갑자기 중국번한테 뭐 이런 권한 뺏어가고 그런 온갖 진짜 등에 칼 꽂는 행동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물론 중국번이 전쟁 지휘 능력은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이 탁월한 정치 감각과 특유의 처세술로 그동안의 위기를 잘 넘겨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몸을 낮춰가지고 조심하는 자세를 보여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주변에서 이런 부추김도 있었겠죠. 언제까지 저렇게 당하고 살 거냐. 이럴 바에는 당신이 차라리 한족의 대표가 돼서 한족 부흥을 위해 봉기를 해라. 그래서 한족의 황제로 새로 등극을 해서 중원을 다시 이제
한족의 품에 안기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이제 유혹과 야망도 잘 억누르고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왔는데 여기서 이제 고비를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어쨌건 이번 텐진 교환 사건을 계기로 만주 귀족들은 또다시 중국본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중국본도 빠져나갈 구멍이 딱히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자세를 한 게 맞긴 맞거든요. 왜냐? 저자세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 위기를 넘기기가 힘들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굴욕 외교라면 굴욕 외교가 맞는데 그럼 뭐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굴욕 외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굴욕 외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만큼 잃어버리고 요만큼 잃어버렸으면 된 거지 뭘 더 바라냐. 아마 중국본은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좋은 빌미를 제공해 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또 이제 트집이 잡히게 되면서 중국본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좌정당과 이홍장 크게 격분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중국본은 한족 군벌의 지도자이면서 상징과도 같은 그야말로 이제 좌장격인 인물이잖아요. 그런 중국본이 여기서 실각을 당해서 정치 생명이 끊긴다라는 것은 한족 군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이제 청조정에서 상당히 좀 이제 거시기한 조치란 게 있었죠. 장강 이남 지역을 관할하는 양강 총독 자리를 이용장이나 좌종당한테 맡긴 게 아니라 마신이라는 청조정의 직속 라인 회족 출신 이 마신이를 파견을 해가지고 여기를 장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결국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중국본을 지게총독으로 불러들여서 승진을 시키는 척하면서 이 텐진 교환 사건을 트집 잡아가지고 바로 처리를 해버린다. 그리고 본래 이제 중국본을 비롯한 한족 군벌들이 관할했던 양강 지역을 마신이한테 맡겨가지고 청조정이 직접적으로 장악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태평천국 진압할 때 실컷 부려먹고 이제 그 한족 군벌들이 부담스러워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힘을 빼놓고 제거를 하겠다. 결국 뭐 그런 수작이 아니냐 이거죠. 상황이 이쯤되자 불만에 가득 차게 된 좌종당과 이용장 당연히 난리가 나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된 거 그냥 확 천하를 뒤엎어버린 게 어떻겠냐. 우리 힘이면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 좌종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람은 원래 과거 시험 준비를 했던 분이긴 하지만 결국 합격은 못하고 과포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본인 천직에 맞춰가지고 무장의 길을 계속 걷게 되는데 그래서 좌종당은 확실히 이제 좀 군인으로서의 그런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면은 이용장은 나름의 무죄도 있긴 있어요. 염적토벌에 성공을 했던 걸 보면. 하지만 이용장은 역시 스승인 증국본을 닮았는지 정치적인 감각이 상당히 좋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용장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지금 태평천국이 진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지금 서구 열강이 호시탐탐 청의 이권을 노리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여기서 천하대란을 함부로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국 이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수단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즉 지금 계속 한족 군벌들을 옥죄고 있는 청조정의 중신들과 만주 귀족들에게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뭔가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좀 이제 겁을 집어먹고 충격에 빠질 만한 그런 사건이 하나쯤 일어나 주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베스트라는 거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 주면 가장 좋은 거고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난다 하면은 그런 사건을 갖다 나름대로 조작을 해서 만드는 것도 뭐 차선책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쯤 해가지고 난징에서는 당시 천하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희대의 사건이 한 가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세기 말의 미스테리 사건이었는데 이게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꽤나 이제 유명한 사건이죠. 과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